강선우 후보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좀 정리했던 표가 있죠. 먼저 그거 띄워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원래 내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25일부터 강 후보자 원래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었고 임명 절차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공식 업무 보고를 받았던 보도까지 나오면서 저렇게 논란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그냥 장관 시키겠다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타뉴스 방송 시간 약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한 새 소식 들어왔죠. 자료 보여주시죠. 자, 페이스북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진 사퇴의 결정적 배경 뭐라고 보세요? 우선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그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또 다른 조원 CNI도 그렇고 이번 주죠. 조원 CNI도 그렇고 계속 하향하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두 번 연이어 나왔습니다. 근데 내일 뭐가 나올 예정이야? 내일 MBS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아마 MBS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일 발표될 예정인 MBS는요. 지금 강선우 이제 후보자가 사퇴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자리가 6일 때하고 5자리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59%를 하더라도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게 50%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가 5로 바뀌는 것만큼 막기 위해서 저렇게 선제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갤럽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갔다 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면 그게 반영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하향 추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계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선우 의원을 정리한 게 아니겠는가 하나. 두 번째, 오늘 진보 3당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이 세 군데 당이 대통령실 앞에 가지고 오후 2시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보 3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진보 3당도 공식적으로 나누고 이제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국민들, 여성단체, 민노총, 그 다음에 참여연대, 그 다음에 진보 3당, 거기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안 좋은 지표는 전부 다 동원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추세, 큰 빅 웨이브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빅 웨이브가 정말 빅이 되기 전에 빨리 조개 차단하자. 그래서 던진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까 그 메시지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 메시지 오면 저기서 정말 저는 강선우 의원한테 지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과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없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국민 얘기하거든요. 그 갑질한 피해 보장한테 사과를 안 해. 네. 정말 그건 아니죠. 가장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피해 보좌진이에요. 그 보좌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법 조치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어보니까 강선우 후보자 그때 명심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겠다 말을 안 해. 그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그 피해 보좌진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조치 안 하겠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아마 그 말씀 드립니다.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퇴 배경. 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누군가를 모시고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자격들이 요구가 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요구되는 그 요건들 중에서 쓰레기 버리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변기 가서 치워라 이런 건 사실은 보좌진이 갖춰야 되는 그 덕망, 보좌진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 능력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대변인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건 보좌진을 넘어서서 가까운 지인 혹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보좌진한테 자기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시켰다라는 것은 이 강선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보좌진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아나무인적인 그런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은 사과에 대해서 한 건 가장 첫 줄에는 보좌진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억울하다고 좀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나 이건 좀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버터플라이 효과를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그 최초 단계에 가서 내가 쓰레기 버리라고 갑질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변기 치우라고 갑질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쨌든 사과를 하겠다.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저 메시지 하나로 강선우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 지금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사실 그 현역 의원이 지금 이렇게 좀 사진 사퇴한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되면은 이재명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거예요? 국정 장악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강선우 후보자는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됐거든요. 네. 도입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떨어졌는데 한 번도 현역 의원이 이제 국무위원 가는 과정에서 낙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떨어진 어떤 첫 사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내가 왜 처음이냐 하느냐라는 이런 이제 공포심도 있고 불만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 왜? 김민석 총리는 자기가 보기에는 내보다 더 하거든. 김민석 총리 봐. 8억이나 되는 검은 돈에 대한 출처 불명의 돈을 본인이 분명히 받아서 쓴 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내보다 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강선우 입장에서 내보다 더한 사람은 인사청문회 통해서 총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억울해 할 만해요. 그러면서 8억 원의 돈에 대해서 1원도 해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됐단 말이에요. 강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강행해줘라고 기대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은 사실 형사적인 문제는 따지면은 김민석 후보가 형사적인 위험성은 더 크죠. 왜냐하면 8억이나 현금 돈의 문제니까. 근데 이분은 갑질은 사실 물론 이제 갑질 심하면 형사처벌 받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사모사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벌금 받는다든가 집행유예 정도로 수준에 머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대로 걸면은 이거는 직장 갑질로 해가지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사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김민석 총리 선례를 봐서 더 그런 거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뭐냐, 옆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요, 야 네가 보태야 돼. 네가 보태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낙마할 수도 있어.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 보면요,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9명이 현역 의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 많은 현역 의원들을 장관에 줬을까요? 정산을 다 해줘야 돼. 이미 지금 본인이 3년 동안 이제 야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을 야당 대표로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만들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끈끈하게 자기들이 팔짱 끼고. 그러니까 다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각에서도 적어도 10명 가까운 분이 또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장관 자리에 앉히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 정도 갑질은 뚫고 나가야지. 그 다음 이제 국회의원 이제 장관 갈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렇게 갑질했다고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내가 다음에 못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해서 이렇게 강선우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던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대대로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번 강선우 사태를 굉장히 흥미롭게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선우 사태가 지금 어떻게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게 사실 국회 내에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하지만 그렇죠. 그 언론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암묵적인 게 많겠죠.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정도가 갑질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건 뭐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모 기자들은 지금 벌써 민주당 다른 중진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또 다른 뭐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도 다 터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끊어서 네네네. 뉴스 토메로라는 데가 있어요. 토메이로? 뉴스 토메로. 뉴스 토메이로. 네. 거기서 금요일까지 보도를 할 거다. 금요일에 보도할 거라는 그래요? 게 있었어요. 강선우 의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녹취인지 네. 뭐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터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보좌진들이 이걸 보면서 네. 저 정도의 갑질을 한 사람이 만약 낙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 낙마를 안 하면 우린 이제 입을 닫아야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낙마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당했던 건 이건 강선우보다 몇 값절은 훨씬 더 심한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오면 민주당이 항상 과거에 도덕적으로 항상 보수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을 해왔지만 까보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오히려 이 보수층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이런 갑질, 인성 논란 면에서까지도 결국은 보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진보에서는 이제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보좌진들은 차라리 이때 우리가 한번 다 들춰보자. 특히나 지금 민보협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당원들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자기 진영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혹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보통 민주당은 자기를
그 영감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네. 우린 영감님이라고 하고 민주당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사장님들 야 이건 문제 많은 사장님들 이렇게 많은데 이참에 한준병 한 번 더 보내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강선우가 이렇게 낙마를 한 것이 결국은 어떤 뇌관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지금 터졌을 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운영 수석 대표는 뭐 보좌진과 이제 좀 가까운 사이면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우선 강선우 후보자 지금 그동안 논란만큼이나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 본인도 이미 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해서 이제 드린 것처럼 다 강선우 후보자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 여당 의원들 중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 자 오늘 페이스북 나왔는데 그 박찬대 후보도 강선우 후보가 이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노총의 지명 철회 요구서 보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한겨레도 조금 이제 비난하는 이제 헤드라인을 냈고요. 그리고 강 후보자를 향한 가장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님 뭐 매일신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심이 이겼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좌관들한테 이제 쓰레기를 버려라, 그리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대소변을 보는 변기를 치워라, 그리고 변기를 고쳐라,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뭐 버려라, 이런 논란들이요 굉장히 매일매일 저희가 눈 뜨면 강선우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논란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은 어떻게 막아드릴 수가 없고요.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퇴 의사를 밝히셨으니까요, 지금 여러 패널분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페이스북 글에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는 없죠. 이제 사퇴 의사 밝히셨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좌진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예, 방금 저기서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네. 지금 이제 사퇴한 거에 대해서 큰 결단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올라온 사퇴를 내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게 굉장히 이제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올리고 나서 몇 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사퇴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정청래 그렇죠. 의원은 정청래는 몰랐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청래는 막 힘내세요 뭐 이렇게 힘내라고 이제 같이 안고 앉아라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사퇴할 거라는 것을 박찬대 의원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그렇죠. 뭘 지금 하고 있느냐? 명심은 나에게 있다. 어심은 정청래, 김어준의 이제 마음이죠. 김어준, 어심은 정청래, 명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거예요. 강선우 후보자 의원이 사퇴한 것을 미리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빵을 날린 거죠. 날려서 결단 내려야 합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한 10분 뒤에 네. 강선우 의원이 사퇴합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분 뒤에 박찬대 의원이 잘하셨습니다. 결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청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사퇴했다는 걸 다니까는 본인이 SNS 올려서 뭐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뒤늦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큰 신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한 2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 미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대표 돼야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늘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실 난 다 알고 있다. 나는 늘 소통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25%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선우 의원 사퇴를 이벤트로 잘 활용했다. 이런 봅니다. 오늘 저희 대변인님 나오시기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 타이밍이 또 좋고. 기가 막히네 오늘. 진행자도 이제 노려보시는 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잘하시니까. 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못해서, 그 과거에 쓴 언론 기고문이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 기획사건 같다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이제 한 것으로 좀 알려져서 이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부화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여당 윤건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 치욕스럽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최동석 이분이요. 네. 정무적 감각이 진짜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네. 지금 이 타이밍 강선호 갑질 논란이 막 일고 있는 타이밍에 결국 지금 이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그것도 결국은 직장 내 갑질 아닙니까? 갑질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갑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여비서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고 결국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선택을 내린 거 아닙니까? 만약 네. 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말대로 박원순 그 전 서울시장이 아무런 죄가 없고 뭐 여기 당한 거고 뭐 맡아도 오고 이러면은 그런 선택을 내리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싸워야죠. 근데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고 본인도 부끄러우니까 본인이 봐도 부끄러우니까 결국은 그런 선택을 내린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도 안 가는 사람이었고 네. 지금 이거는 2차 가해를 넘어서서 또다시 이때 이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물론 그 여비서도 그분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박원순 시장을 믿었던 사람들 혹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충격을 입고 상당 부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이 자리에서 굳이 그때 그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타이밍은 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한 말씀 하셨는데 인사를 정말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 원칙이 없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천 시작 근원은 문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 인사 원칙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투기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자 불법 투기 우리 누가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관들 중에 주식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음주운전 대통령부터가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기준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도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까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타겟을 잘못 잡은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굉장히 똥볼들이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 취약점을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 조인트 까이지 않을까요? 이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굳이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나의 음주운전 정권 다시 한번 부각됐잖아 이럴 것 같아요. 최동석 이분이 네. 과거 이제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유튜버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네. 인사 조직 관련돼 가지고 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전문가 이것도 인사 조직 관련돼 학위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또 가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사에 관련된 철학이나 이제 발언 내용들이 수준 이하다. 왜냐면 지금 도덕적 검증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선시대에서나 할 법한 얘기죠. 전 근대적인 이제 발상인 건데 우리가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복이면 무조건 데리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거, 좀 자기 어떤 심기를 보존해 준 거, 이걸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서 신복을 마음대로 덮고 썼는데 지금 현대화되면서 공화국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맞는 사람을 우리 이제 머리 위에 앉혀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성 검증하지 말라고요? 정말 이거는 왕조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 했던 말 중에는 가장 충격적인 말이 집에 TV가 없어요라고 한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요? 인사 어디 상임위에 나갔는데 이거 강선호 이제 갑질 사태 판단했더니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못 봤다 그런 거야. 네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사 휴대폰으로 보지. 휴대폰은 다 요즘 보죠.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맥락이 있어요. 이분의 그 조카가 누구지 아세요? 그 낙검수에 나왔던 김영미 씨 아시죠? 네. 김영미 씨의 외삼촌이 이 최동석입니다. 이야, 그 그래요. 집안은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약간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적 선악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굉장히 선전성동에 특화되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겁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참 이런 말 입에 안 붙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이 내린 사람. 이거 야당 대표 시절인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이제
극찬을 한 거죠. 극찬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인사혁신처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 하늘에 내린 사람이라는 것은 뭐 거의 예수님 수준인 건데 예수님이 이제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공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옳잖아. 예수님 말은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무조건 인사 패싱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수님 말을 받들어 가지고 검증 하나만한 검증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곧 다시 말해서 지금 중앙과 지방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의 공무원들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사람이 수장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인사가 어떻게 될지 5년 동안 이분이 몇 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간 우리나라 인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참담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 보여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이분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무슨 자기만의 무슨 그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자기 본인 유튜브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본인이 만든 그 인사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한국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 있습니다. 1등 공신 그래요? 누구일 네. 것 같아요?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대통령이겠죠. 2등 공신 추미애, 오마이갓. 3등 공신 송영길. 정말 주옥 같은 사람들한테 1등, 2등, 3등을 매기고 마지막 꼴등으로부터 1등 윤석열, 문재인 뭐 이런 식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발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항상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박원순은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내렸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인 거고 이런 기준으로 인사 검증을 하고 이제 이런 기준으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를 2등으로 뽑았다니까. 그러면 추미애가 했던 역할, 우리 보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번에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 많아지면은 결국은 뭐 우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제 사회자가 굉장히 오늘 편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제를 뭘 해야 될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이분이 또 얘기했던 거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성매매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처벌하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본인만의 사상이 굉장히 본인만의 세계가 좀 이상한 세계가 있어요. 이재명 아들과 이재명이네요. 그렇죠. 이재명 아들과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세계관이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무원 인사 책임지는 수장이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분도 제가 보기엔 강서를 못지않게 지금 이제 즉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곧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왜요?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네 번째 인물이 조국이에요. 조국이요. 맞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국, 윤석열, 한동훈, 문재인 이 네 명을 어떻게 보면 한국 문명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 네.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송영길, 추미애, 이재명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관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전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봅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우리 점잖게 얘기하니까 독특한 거지 네. 정상이 아닌 거죠. 또라이죠, 그냥. 그리고 고민정 의원한테 네. 정치팔 떠나라 그랬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멍청하다는 말도 했었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팔 떠나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막 그냥 뭐랄까 총을 가지고 난사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명 빼고 이재명 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금 받고 일을 하는 인사혁신처장에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인사파괴처장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네. 인사혁신처에 가게 되면은 이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어쨌든 공무원들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왜곡된 뭐 충성심이라든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맹종맹동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사고관이 결국은 공직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적폐를 청산하는 게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초장에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물러날 수 있도록 혹은 좀 이렇게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람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인사에 개입한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힌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은. 알겠습니다.